예, 이제 이어서 문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구절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좀 길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내용 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걸로 실제를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들과 여전히 관념적인 수학적 구조들 사이의 일치를 설명하기에 충분할까요? 예, 실제를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들, 이게 제가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안 나왔네요. 예, 관념적인 수학적 구조들 사이, 예, 이거 일치, 이거 설명이 가능한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냐, 수학이라는 게 실제 하니까 실제 법칙을 다루는 것과 관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학은 실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물리적 법칙들이나 규칙성에 따르지 않더라도 수학은 실존할 수 있지 않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수라는 건 관념적인 요소죠. 관념적인 요소니까 이 감각 가능한 실제를 찾는다는 것 자체, 이것도 좀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 속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거를 어떻게 실제 감각할 수 있고 존재하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 실제를, 여기 뒤에도 나올 텐데, 관념적 실존하고 물질적 실존을 구분해서 이제 있다라는 걸 좀 파악을 했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계속 이제 지금 물질적 실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디우가 뒷부분에 이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수는 실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가 또 실존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왜 자꾸 실존한다고 하더니 또 여기서는 또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말한 것처럼 관념적인 실존과 물질적인 실존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물론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세상은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실제하는 거다, 다른 건 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관념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그분들 중에 또 이제 좀 그 부드럽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물질적인 것에 이제 관념적인 요소들이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관념적인 것도 물질에 기반 두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이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그렇진 않긴 한데, 예, 저는 이데아 세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라고 봐요. 저는 약간 이데아를 좀 약간 긍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유물론의 입장이 다 맞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유물론의 그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은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의 이 실존이 있기 위해서는 관념적 실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을까? 유물론자들의 말이 맞을까? 이건 너무 좀 약간 제한된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좀 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바디우가 답변을 합니다. 나는 수학이 연구하는 구조적 형식들의 유효성을 경험에 의해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 수학이라는 게 탐구하는 그 형식들이 경험으로 우리가 파악될 필요가 없다. 지금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실존을 관념적으로 파악하면 되지 물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걸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수학이라는 건 존재론이기 때문에, 예, 모든 존재하는 것의 가능적 형식들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에게 이제 형식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요소를 살피는 게 수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존재가 있다면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그거는 수치화할 수가 있죠. 그 수치화하는 것들을 다루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거는 약간 범존재적인 특징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존재하는 모든 건 어쨌든 하나의 다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수성이란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존재하는 것이 이제 다수성이라는 얘기는 다수가 공통된 무엇에 적용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존재들,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들은 특정한 형식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약간 조금씩
변수가 생기면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예,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인간을 짚어보세요 하면 인간을 짚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 해당되는 인간의 특징을 지니는 어떤 존재를 짚어보세요 하면은 여기저기 짚을 수 있겠지만 인간 자체를 짚어보세요 하면 못 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약간 이론적인 그 형식적인 측면에 있는 거고, 실제 존재들은 인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기능을 받은 어떤 존재들, 그래가지고 다수로 취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형식, 이런 개념 자체는 단일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존재하는 건 다수성으로 봐요. 이거는 플라톤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맥락 하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수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세계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형식을 단일한 걸로 보고 실제 존재하는 걸 다수로 보는 입장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다수성이란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러한 형식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 단일한 거. 그래서 원의 법칙이나 원주율이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이 단일한 법칙이 세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지름이 몇 밀리냐, 이렇게 몇 밀리 몇 센치 몇십 센치 뭐 이렇게 가면서 다양한 원주율이 적용된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원주율에 따르고 있다라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은 형식을 다루고 있다. 어쨌든 존재들이 다 갖고 있는 어떤 공통된 특징, 수치적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존재로는 그 자체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형식과 실제가 나눠져 있다고 보는 존재로는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입장이 전개가 바뀌는데요. 2차 곡선은 이제 행성들에 적용되기 훨씬 전에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행성의 그 운동, 궤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차 곡선이 적용되네 하면서 적용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이집법 체계 같은 경우는 정보과학적 코딩의 핵심이 됐다,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코딩이 있기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그 코딩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형식과 실제가 나눠져 있고, 이 형식이 실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학이 미리 형식을 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곡선도 미리 있었는데 이게 현상화되고, 이진법도 미리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응용해 가지고 현상화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념성들이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을 가능적 형식들이며 순수한 형식들로서 실험될 필요가 없다. 지금 관념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죠. 수학적 형식들, 수학적 법칙들, 이거는 그냥 그 존재하는 것의 가능적 형식,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라는 거죠. 존재하는 것이 공간을 차지해야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부분을 절대 배제될 수가 없어요. 물론 존재하는 거라고 했을 때 관념적으로 존재하냐 아니면 물질적으로 존재하냐, 이것도 구분해서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치라는 거, 수치라는 거는 공간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요소에게는 다 관여합니다, 수치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가능적 형식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들은 실험될 필요가 없다, 자명하기 때문인 거죠. 자명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별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현상으로서 드러나게 되죠. 현상으로서 그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실험을 해야 될 수 있겠지만 이것들 자체를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를 굳이 또 실험해서 파악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정리를 하다가 말았네요. 조금 약간 상태가 와리까리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역발상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발상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명백한 사례가 미분학이다. 미분학의 발전이 대체로 운동과 역학의 문제에 의해 추동되었다. 운동과 역학의 문제, 실제 어떤 문제 속에서 추동되었다, 이거죠. 왜냐면 역학 자체는 천문학적 혁명, 케플러나 갈릴레이에 의해서 실제적 관찰들에 의해 발동되었다. 그러니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형식적인 것들이 생겨난 거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걸 보게 되면은 2차 곡선이 먼저 있었고,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가 수학을 통해 먼저 발견했고, 그게 현상으로 적용되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지금 봐라, 미분학 같은 경우에는 현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미분학의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문학 같은 경우도 실제 관찰이 있고 그 다음에 천문학적 발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랑 역순도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언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론 역학에서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역학의 이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존재론적 하부 구조를 사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기반이 되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부 구조라고 하니까 뭔가 디테일한 요소라고 모르겠네. 하부 구조라는 표현을 제가 봤을 때는 근거, 뿌리, 뭐 근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떠받치는 요소. 그래서 이런 존재론적 이론 역학의 존재론적 근간을 확보하려고 이제 사유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물체,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이런 개념들에 대한 질문에, 이거 다 별개네요. 운동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 역학의 존재론적 하부 구조를 사유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콤마 찍고 이제 사례를 얘기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부 구조를 살핀다는 거는 이런 내용이다 이거죠. 운동하는 물체라는 게 뭐냐, 가속도라는 게 뭐냐, 이런 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수학의 대륙을 완전히 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수학의 대륙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수학의 대륙이라는 표현은 이제 수학적 형식이 있는 영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이론적 공간?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륙에는 온갖 법칙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 언젠가 봤었는데, 인간은 신이 가진 어떤 질서를 기록한 책을 보려고 한다. 탐구한다는 거는 그 책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탐구하는 거다. 근데 신은 특정한 인간에게 그 책을 잠깐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 따라서 본다면은 수학의 대륙이라는 거는 신이 가진 그 책에서 수학 챕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 그 책의 수학 챕터를 지금 바디우는 수학의 대륙이다. 그래서 수학의 대륙을 이제 가서 확인해야 된다.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규정이나 가속도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해 가지고 올바른 건 뭔지 파악하고 그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으로 치면 수의 이데아, 수와 관련된 이데아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수학의 대륙에서 더 작은 차이, 무한소, 어떤 한 지점에서의 도함수 이런 거나 극한, 적분, 미분 방정식 등을 이야기할 거다. 네, 그렇겠죠. 신이 가진 책의 수학 챕터를 보게 되면은 온갖 원리가 다 있겠죠. 네, 그런 것들에서 그 영역에서 그 부분에서는 그 책의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수학의 대륙, 이 수학의 대륙, 신의 책에는 형식적인 것들이 모여 있고 인간은 그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탐구한다. 그리고 수학적인 원리 법칙 정리는 다 신이 가진 책, 그 책에 기인한 것이고, 수학의 대륙, 그러니까 그 책에서 각각의 것들이 언급된다. 수학의 원리 법칙 정리, 이 각각의 원리 법칙 정리가 언급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대륙은 순수하게 수학적인 형식을 취하는 즉시 고유한 존재론의 법칙들에 따라 전개되는데, 그 법칙들은 공리적이자 증명적이며 결코 실험적이지 않다. 이 신의 책은 모든 형식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고, 그것들에 따라서 이제 법칙들이 이제 전개가 된다. 고유한 존재론의 법칙들에 따라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공리적이고 증명적이면서 실험적이지 않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배고파서 그런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지금 겉도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법칙들은, 이 수학적 법칙들은 공리적이고 증명적이어서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명하다 이거죠. 그게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 뭘 해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그걸 딱 아는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리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이론은 실제적이진 않다라는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질문자가 수학은 실존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시의
그 극한 최종 정의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코시의 극한 정리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제 직관적인 관념, 네, 우리가 실제 보고 파악하는 그런 감각적인 관념은 우리가 한 지점으로 다가가는 운동체의 관념이래요. 이 한 지점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 형식적인 세계, 형식적인 그 원리나 법칙으로 다가가는 한 운동체의 관념이다. 우리가 파악하는 그 현상에 대한 관념, 현상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원리, 법칙 이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 이 한 지점이 이제 그 운동의 한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결국 어떤 법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이자 한계다, 그것까지만 한다 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각한 현상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물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걸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코시의 이런 그 최종 정의, 극한에 대한 최종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거 형식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네, 여기 부분, 네, 이 부분인데 굳이 읽기에는 너무 머리 아픈 것 같아가지고 안 읽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 극한에 대한 규정인데, 이게 과연 그거죠. 이게 과연 그 너희가 봤을 때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에 대한 표현으로 보이냐, 이거죠.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네, 이 정의는 기호 계산의 얼음물 속에서 직관이 사라지게 한다. 네, 이 정의를 봤을 때 직관을 떠올릴 수 있냐, 이거예요. 물론 이걸 계속 직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을 보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 거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의는 직관적이지 않고 형식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물리적 법칙들이 수학의 언어로만 형식화될 수 있는 규칙성에 따른다면, 네, 물리적 법칙이 수를 통해서 수에 따른다면은 이것은 이 언어, 수라는 이 언어가 모든 것에 가능한 가능적 형식들을 사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라는 게 그 수학의 대륙, 수치적 형식들을 사유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라는 게 이런 영역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네. 이 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수라는 게 물리적 법칙들에서 이제 뭔가 그 잘 이용되고 활용된다면은 그 수가 수치적인 문제, 그 수치적인 체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고 사유하는 데 가장 좋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실존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정합성을 가진 다수성들로 구성된다. 앞서 얘기가 나왔었죠. 실존하는 것은 다수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실존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실제하는 것은 단일성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 구분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불완전한 혼돈만 항상 있을 거다. 네. 이 정합성을 가지지 않는 다수성이라는 거는 질서,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체계적인 뭔가를 가지지 않은 그 다수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나 형식을 가지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게 있다면은 그거는 불안정한 혼돈만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근데 경험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잘 확인된다. 우리는 규칙성을 관찰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규칙성을 관찰하고 있는데 실존하는 것이 이제 정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질서를 갖지 않는 실존한 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 사이의 교차, 그러니까 물리학과 수학이 관련되고 그것이 이용되고 하는 거는 수학의 독자성이 사유의 장치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예, 수학이라는 그 형식적인 것이 물리학을 좀 방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물리학은 수학의 그런 형식성을 전제로 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뭔가 퇴근하자마자 와서 하는 게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시간을 여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몽롱한 상태에서 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안 좋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몇 번 더 해보고 기회가 생기면 바꾸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네, 대충
떠든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다 얘기를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